네, 이번 편 오리온입니다. 엘프 사냥의 신, 네, 크로노스의 화신이라고 하는데 엘프면서도 좀 후덕한 느낌이 나요. 인게임에서도 오리온은 진짜 엘프인데 덩치도 크고 괴물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대형 유닛으로. 외견상으로도 보통 엘프가 아니야. 그리고 신의 화신인 만큼 엄청 강력하고 마누라 이샤의 화신 아리엘의 남편입니다. 오리온이. 이 누나 기억하시죠? 이 무서운 누나. 아리엘 누나. 이 아리엘도 그렇고 오리온도 그렇고 거의 신입니다. 반신이야. 근데 이 신이 뭐 사냥의 신이다, 뭐 생명의 여신이다 이름만 알지 사실 디테일한 부분은 저도 잘 몰랐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약간 엘프 신들, 엘프 신들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엘프 신의 만신전이에요. 만다라. 요 문장 하나하나가 다 엘프 신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게 아슈리안이고 곁에 있는 7명의 이제 신이 카다이 신들 얘기하는 거고, 여기가 시타라이라고 하는 신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네. 안쪽에 있는 게 이승을 관장하는 카다이, 바깥에 있는 게 저승의 신들인 시타라이, 흑수저, 백수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네. 이 친구들이 약간 선과 악으로 막 명백하게 나눠져 있다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활동 영역이 달라. 그리고 엘프 신들이 또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뭐 하이엘프라고 해갖고 시타라의 신들을 막 무시하거나 하지 않고 복합적이야 되게 신들이. 근데 카다이, 시타라이 해갖고 나눠져 있는 거지. 그 지난번 모라티 썰 하면서도 엘프 신들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모라티 같은 경우에는 헤카르트의 화신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모라티가 이끄는 케인 교단, 그 다음에 아슈리안 그런 얘기도 하고, 엘프들이 되게 광신적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광신도들도 많고 신이랑 되게 밀접해 있고. 근데 진짜 광신도는 의외로 우드엘프들입니다. 우드엘프들이 진짜 광신도예요. 얘네들은 삶 자체가 종교적이야. 케인의 화신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뭐 무섭긴 한데, 그래도 우드엘프들이 보기에는 엘프가 좀 센 칼을 들고 중이병에 걸린 거에 불과해. 왜냐면은 우드엘프들한테 신이라는 거는 신화 같은 어떤 먼 존재가 아니라 생활 그 자체예요. 괜히 막 오리온이 뿔필이 불고 이러면 미친듯이 튀어나오고 이게 아니야. 이게 습관화돼 있어. 오리온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 같은 거거든. 어떤 신의 화신이 봄마다 부활해갖고 전쟁에 막 나가라 그러는데, 이렇게 생겼는데 이 앞에서 저 예수 안 믿어요 이렇게 할 거야? 십자가로 맞을래? 그러면은 막 없던 신앙신도 막 생기는 거야. 오리온이 딱 그런 존재예요. 이런 존재가 매번 딱 태어나고 내 옆에 있고 이러니까 이걸 거절할 수가 없어. 네, 그런 존재입니다. 우드엘프가 그렇게 신이랑 밀접해요. 이런 거를 반영했는지 몰라도 햄타러에서도 우드엘프들은 영구가 다 엘프 신들의 이름입니다. 위쪽을 쭉 이렇게 타고 가면은 카다이가 나오고, 아래쪽을 쭉 타고 가면은 시타라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 있는 애들이 이제 주로 시타라이 애들이고, 여기 위에 있는 애들은 주로 카다이 애들이에요. 이렇게 나눠져 있어. 그래가지고 우드엘프들의 어떤 종교적인 연관성을 햄타러에서도 이렇게 구현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요 안에는 또 나무들의 어떤 지혜를 볼 수가 있어요. 이 떡갈나무 이런 나무들이 들어가 있고, 이게 약간 우드엘프의 철학 같은 거지. 엘프 신들이 있고 그 안에 나무들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공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근데 위쪽은 카다의 신들이고 아래쪽은 시타라이라 그랬는데, 제일 처음 찍는 노파신 모라이 헤그는 뭔가 해서 봤더니, 모라이 헤그는 카다이랑 시타라이 모두 속할 수 있는 신입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첫 번째 했어요. 이것도 약간 의도한 거야. 어떤 쪽으로 가든지 모라이 헤그를 찍고 넘어가게 돼 있거든. 이 친구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모라이 헤그는 누구냐? 모라이 헤그는 할머니 신입니다. 잠깐만 해모 옮길게. 해모야 거기 있어. 네 계속 할게요. 모라이 헤그는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가 모든 필멸자의 운명을 알고 있고 그걸로다가 밤하늘에 별자리를 만든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늘을 보고 운명을 점치는 게 가능한 게 이 할머니가 운명을 가지고 존재 하나하나를 별로 박아놓기 때문이야. 네, 아주 로맨틱하죠. 근데 죽음은 평등하잖아요. 이 하늘에 떠있는 별들도 별똥별로 떨어지잖아. 착한 별도 나쁜 별도 다 떨어지는 거야. 누구나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이엘프건 다크엘프건 가리지 않고 할머니를 존경을 하고 공물을 또 바쳐요. 이 할머니한테 잘 해달라고. 하지만 그래도 운명을 바꿔주진 않아요.
이 할머니는 되게 중립적이야. 평등하게 찾아오는 죽음을 관장해. 그래서 이 할머니는 신들끼리도 되게 좀 서먹서먹해요. 잘 좀 해줘요 할머니 이렇게 해도 죽을 사람은 죽는 거야. 그리고 까마귀가 이 할머니의 상징입니다. 그 엘프 궁수들이 까마귀를 엄청 귀하게 여기는데 화살이 날아가잖아요. 이 화살이 날아가서 상대방이 목숨을 끊을지 안 끊을지 결정되어 있는 거는 할머니가 이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할머니의 상징물 그 까마귀를 굉장히 귀하게 여긴대요. 까마귀를 함부로 쏘지 않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엘프들의 존경받는 할머니인 거지. 근데 이런 모티브는 사실 그리스 신화에도 있어요. 그리스 신화의 모이라이, 운명의 새 여신, 모이라이, 모라이 헤그, 이름도 비슷하죠? 이렇게 해서 세 명이 운명을 관장하는데, 그 워해머에서도 엘프신 셋이 운명을 관장합니다. 한 명은 모라이 헤그고, 나머지 두 명은 누구냐? 어머의 신 이샤랑 현현 신 릴레아스가 합쳐져서 운명의 새 여신이에요. 세 명이서 필멸자의 운명을 관장해. 그래서 다음 설명드릴 거는 어머의 신 이샤. 어머의 신 이샤는 우드엘프 아리엘이랑 좀 관계가 있죠. 하이엘프 에버퀸이랑도 관계가 있고, 풍요로움과 생명의 신이에요. 엘프들을 만들었는데 이샤가 엄청 마음에 들어했어요. 그래가지고 에버퀸을 만들어갖고 대리인으로 지정해서 축복도 해주고 엘프들한테 농사 짓는 것도 알려주고, 겨울이면은 엘프들이 먹을 게 없어서 죽을까봐 아벨로른 숲을 항상 겨울이 오지 않게끔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했던 이유가 엘프들을 아끼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이게 영원하지 않았어. 아슈리안이 얘기를 해줍니다. 엘프들이 1000년을 살 수 있어요. 필멸자 치고는 굉장히 오래 살 수 있는 존재인데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엘프들은 결국에 죽게 됩니다. 당연한 얘기지. 이 얘기를 해주니까 이샤는 굉장히 충격받습니다. 에버퀸이라는 존재 자체가 영원 아니에요. 이름도 이렇게 붙여놨는데 신인 자기 입장에서는 하루살이에 불과한 거야. 자기의 자식 같은 어떤 존재들이. 그 후로 이샤가 맨날 이제 눈물을 흘립니다. 슬퍼요. 이거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 그래서 그 눈물이 비가 돼. 울수안에 비가 자주 오는 게 이샤가 눈물을 흘려서. 그래서 그 눈물을 맞아가지고 울수안 땅이 풍요롭게 됐대요.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을 되게 사랑하다 보니까, 눈물을 막 흘리고 할 정도로 사랑하다 보니까 필멸세계에 접촉을 하고 싶어 하거든. 근데 최고 신인 아슈리안이 계획이 틀어지는 걸 굉장히 극혐하기 때문에 신들이 엘프랑 직접 접촉하는 걸 막아요. 아슈리안 같은 경우에는 MBTI가 극J입니다. 극J. ASTJ인데 그 중에서도 J가 아주 심한 친구. 신이랑 필멸자랑 대면하는 거 금지. 내가 짜놓은 거 망가지니까 절대 얘기해주지 말라고. 근데 이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지 하다가 릴리아스한테 부탁을 해요. 그래서 엘프들한테 꿈을 꾸게 해줘. 앞니를 알 수 있게끔 언지를 해주는 거죠, 애기들한테. 그 다음에 자기가 보고 있다가 아슈리안이 좀 신경 안 쓴다 하면 대놓고 직접 개입합니다. 그게 아리엘 같은 거지. 아리엘 같은 화신이 나타나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얘기를 좀 들어보면 약간 어머니 같은 느낌이 딱 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엘프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좋아요. 엘프들이 인사를 할 때 이샤의 얘기를 합니다. 이샤의 축복이 있기를,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리고 인사를 받는 사람은 천수무강하시길, 이렇게 인사를 한대요. 이샤의 축복이 있기를 천수무강하시길, 뭐 이렇게 하는 게 엘프들의 인사법이야. 이 정도로다가 영향력이 강력한 여신이다. 다음 운명의 새 여신 중에 마지막 릴레아스. 릴레아스는 이샤의 딸입니다. 달과 꿈 그리고 행운의 여신이에요. 근데 여기서 행운이라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 운명이랑 연결된 엘프신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창조신 아슈리안이 거대한 계획을 만들어 놓고 창조할 때부터 목적 있게 창조한 거지. 그리고 그거를 이제 이샤가 생명을 불어넣고, 그 다음 모라이 헤그가 얘네들이 어떻게 살고 죽는지 그 운명을 밤하늘에 수놓는 거란 말이지. 근데 행운이라는 거는 조금 달라요. 행운이라는 거는 원래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갑자기 딱 나타나는 거, 반짝하면서 정해진 게 바뀌는 거야. 그래가지고 성견자랑 예언자가 기도를 할 때 릴레아스한테 기도해요. 성경자랑 예언자의 수호성인입니다. 릴레아스가. 엘프들이 운명을 점친다 하면은 모라이 헤그라던가 아슈리안한테 기도하진 않아요. 모라이 헤그랑 아슈리안한테 기도를 하면은 대답을 안 해줘. 왜냐면 얘네들은 이걸 얘기해주면 안 되거든. 그리고 이샤한테 얘기하면은 이샤는 생명을 주기만 하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관심이 없어. 맨날 좋은 얘기만 하겠지. 엄마한테 엄마 나 시험 붙을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엄마가
떨어질 거 알아도 잘 되겠지. 열심히 하면 되겠지. 이렇게 이런 얘기만 할 거 아니야. 근데 릴리아스는 달라요. 릴리아스는 정해진 운명을 바꿀 수가 있어. 릴리아스가 아슈리안의 마누라예요. 아슈리안이랑 결혼했어요. 마누라한테 되게 잘해야 돼. 그치? 마누라가 뭐 하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자한테 잘해야지. 아무리 막 힘이 세고 막 계획이 있고 잠수함 함장기고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계획이 조금 틀어지는 것 정도는 감안해야 돼요. 가족의 편화를 위해서. 그거를 엘프들도 알고 있으니까 릴리아스한테 기도하는 겁니다. 마누라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릴리아스가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거 알게 돼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나한테 기도를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릴리아스는 엘프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귓속말로 들어오는 거야. 누구는 뭐가 하고 싶고, 누구는 뭐가 알고 싶고, 뭐가 되고 싶고, 이런 소원들을 계속 빌거든. 자기 행운의 여신이니까. 그래서 릴리아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소원을 들어주려고 전설 아이템도 만들어줍니다. 첫 번째, 별의 왕관, 스타크라운. 이 스타크라운을 쓰면은 모든 시대랑 모든 장소를 볼 수 있대요. 약간 맵팩인데 시공간 초월 맵팩. 뭐든지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근데 말레키스가 사페이르를 공격할 때 박살냈대. 근데 이 조각도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거의 4온의 조각이에요. 그래서 OS의 로어 마스터들, 뭐 무슨 마법사들이 이 조각을 찾으려고 꿈을 꾼대요. 이 조각을 발견하는 꿈을 꾼대. 욕망을 하는 거야. 이 작은 조각이라 받으려고. 그 정도로 지식 욕구를 자극하는 그런 보물. 4온의 조각이 된 스타크라운. 두 번째, 절망에 빠진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또 사악한 녀석도 이제 착하게 만들 수 있는 태양불의 목걸이, 상냥하게 만들어주는 아뮬렛 오브 썬파이어, 이런 목걸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식민지를 만드는 시절에 이 부적을 가진 왕자가 배를 타고 가다가 이 러스트리아랑 사우스랜드 사이에서 실종이 됩니다. 여기 사이에서. 그래가지고 요 아뮬렛이 같이 바닷속에 가라앉아요. 실종이 돼. 엄청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이걸 찾으려고 보물선 찾기를 하고 있답니다. 잠수 보고 있고 막 다이빙을 하고 보물선 찾기를 해요. 근데 안 나와. 안 나와가지고 나중에는 황혼의 요새 아시죠? 황혼의 요새가 불멸캐를 하면은 이제 러스티아 쪽에 나오는 엘프 팩션이 있어요. 여기서 회수를 해갖고 모시고 있다, 이런 소문이 돌아. 그래도 엘프들끼리 겁나 싸워요. 야, 너 가져갔지? 니네가 가져갔지? 아니, 내가 가져갔으면은 쓰고 있겠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아니, 나 너네가 가져간 게 맞아. 왜냐면은 들키면은 이거 반환해야 되니까 너네가 가져다 놓고 지금 몰래 사람들이 잊어버릴 때까지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계속 싸워요. 그래, 이런 약간 욕망의 뭐랄까 질투를 막 불러일으키는 그런 유물이 됐어. 의도랑은 다르게. 원래 의도는 되게 약간 선함을 퍼뜨리는 그런 의도로 만든 아뮬렛인데 엘프들을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결과가 됐어요. 릴리아스의 어떤 운명을 약간 얘기해주는 그런 느낌. 자, 마지막 세 번째, 달지팡이. 달지팡이는 릴리아스가 엄청난 공을 들여서 만든 지팡이인데 테클리스가 끼고 있어요. 이게 있으면은 마법의 힘이 엄청 세진답니다. 엄청 세지고 체질을 보조해준대. 육체적으로 보조를 해줘가지고 테클리스가 굉장히 허약한 친구인데 이 허약한 친구도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달지팡이입니다. 게임에서도 나오죠. 릴리아스의 달지팡이, 이게 있어요. 요게 테클리스 하면 나와. 마법의 바람은 조금 올려주는데 테클리스가 워낙에 마법의 바람 할인이 많아가지고 요긴하게 쓰죠. 여기까지 릴리아스. 그 다음 하이엘프랑 다크엘프를 하면은 가장 많이 보이는 신 바울입니다. 전동 휠체어 뭐야. 불멸캐 보면은 바울의 보루가 두 개나 있어. 바울의 보루가 하이엘프 울수 안에도 있고 그 다음에 다크엘프 쪽에도 있어요. 두 개나 있어. 처음에는 저는 바울의 보루가 두 개나 있어가지고 버그인 줄 알았어요. 아니, 어떻게 똑같은 이름이 두 개나 있는 거야? 번역을 잘못했나? 근데 이게 번역이 잘못한 게 아니야. 화산 근처에 있으면은 바울의 모루라고 해는 것 같더라고. 바울이 대장장이의 신이거든. 조물주 바울. 이 친구가 원래는 대장장이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대장장이 신은 아니었어. 근데 왕년에 케인이랑 맞짱을 떴습니다, 이 친구가. 그래서 맞짱을 떠갖고 싸우다가 케인이 워낙에 세니까 케인한테 눈도 잃고 그다음에 몸이 불구가 됐어요. 그 다음부터 무기를 만드는데 집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케인을 죽일 수 있는 무기를 만들고 나중에 신들의 전쟁이 또 있어요.
라그나로크 같은 신들의 전쟁이 예견돼 있거든. 그래가지고 그 카다이 편, 자기네 편의 군대를 무장시킬 거를 만드느라 계속 무기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세상의 멸망을 막는 전투를 또 해야 된대. 그래가지고 무기를 계속 만들어야 돼. 주장창 무기를 복사하는 거야. 근데 용광로에 불이 꺼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산에 가서 계속 망치질을 하는 거지.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병기들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최고의 걸작 위도우 메이커. 그 케인의 검이라고 부르는 이 검이 실제로 케인이 사용한 검이 아니야. 이상하죠? 케인이 사용한 검이 아니고 바울이 케인을 죽여버리려고 졌잖아 자기가. 이거를 케인 이 녀석 이러면서 용들의 아버지 이 드라우그니르라는 최초의 용이 있습니다. 이 용의 브레스를 가지고 단조한 검이 위도우 메이커예요. 이 위도우 메이커가 어찌나 많은 집념이 들어가는지 이 위도우 메이커 자체가 의지를 가지고 있어. 복수와 어떤 사륙의 의지를 가지고 있어. 케인을 죽이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 의지가 용이 브레스를 쏘는데 용의 힘을 빨아들여요. 너무 많은 힘이 뺏겨. 그래가지고 용이 하예프랑 연결되는 결과가 됩니다. 드라우그니르의 자손들, 용들이 하예프랑 연결된 거야. 그래서 하예프를 하거나 혹은 다크엘프를 하거나 혹은 우드엘프를 하거나 해도 용을 병사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태초에 운명적으로 연결됐기 때문이에요. 이 위도우 메이커를 만들다가 용기사들이 생겨나는 거지. 이렇게 탄생한 검이 위도우 메이커입니다. 이 최초의 용의 힘을 뺏어가지고 용들의 운명까지도 바꿔버릴 정도로다가 엄청난 설화가 담겨져 있는 무기야. 이 위도우 메이커가. 근데 이 무기가 엄청 날카롭고 엄청 튼튼하고 근데 그것보다도 무기에 담겨있는 힘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위도우 메이커는 자기가 보고 싶은 모양으로 보여요. 자기가 쓰고 싶은 모양으로 바뀌어. 그게 아이나리온 같은 경우에는 검이었고 말레키스한테는 마법 지팡이였고 정복자 칼레도르한테는 창으로 보였대요. 근데 공통적인 거는 뭐냐? 어떤 무기로 보이건 공통적으로 피가 흠뻑 묻은 무기로 보인다는 거죠. 피가 적셔가지고 피가 철철 넘쳐요. 그래가지고 피와 전쟁의 신 케인의 검이랑 이름이 붙은 거예요. 케인을 죽이려고 만든 검이 케인의 검이 된 거예요. 재밌죠? 근데 이렇게 신도 죽일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내는데 바울이 이걸 만들었다고 해갖고 바로 케인이랑 싸우러 가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언젠가 종족이 멸망할 때가 되면은 자기가 혐오하는 케인의 힘조차도 엘프 종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할 수 있으니까 바울이 자기 감정에 휘둘려갖고 케인을 죽이러 가지 않았어요. 계속 인내하면서 계속 무기를 만들고 있는 거야. 자기 종족을 위해서. 이게 바울입니다. 다음 바울이랑은 조금 반대 성격의 장난꾸러기 로액이라는 신이에요. 속임수, 춤, 노래, 연극 뭐 이런 신인데 그 우드 엘프들의 워댄서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엘프 전설에 따르면은 슬라네시가 이제 엘프들이 죽고 나서 그 엘프들의 영혼이 원래는 저승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로챘네요. 죽은 엘프들이 저승으로 가는 이유는 나중에 최후의 전투를 할 때 다시 자기 종족으로 해서 싸우기 위해서. 그래서 약간 격리되는 거거든. 저승으로 가는 거야. 미라이라고 해요. 미라이. 근데 이 미라이로 가야 되는 엘프의 영혼들이 못 가는 거야. 근데 미라라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죠. 미라이, 미래로 간다. 미래 해버린다. 네. 기분이 조금 더러운데 아무튼 미래 해갖고 종족의 운명을 건 최후의 전투를 할 때 튀어나와야 되는 거거든. 근데 슬라네시가 미라이로 가는 엘프들의 영혼을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로액이 슬라네시한테 사기를 친대. 슬라네시한테 당근 사기를 쳐갖고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슬라네시가 빼돌리는 엘프들의 영혼을 역으로 또 빼돌린대요. 뭐 이상한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겉으로는 약간 천진난만한 장난꾸러기 어떤 연극 어떤 재미를 위한 그런 신인데 반대로는 속임수, 그림자, 사기꾼 이런 신의 역할도 겸합니다. 로액이. 그래가지고 다크엘프들도 로액을 섬겨요. 카다이 쪽 신인데 다크엘프들이 시타라이 신처럼 섬기는 거야. 춤과 연극의 신이 아니고 사기랑 기만의 신으로 로액을 섬겨요. 재밌죠? 똑같은 신이지만 다르게 섬기는 거야. 다음은 지혜의 군주 OS의 로어 마스터, OS의 소드 마스터 이런
코에스 붙은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호에스한테서 그 지식을 받은 겁니다. 이 호에스는 지혜, 지식의 신이거든요. 엘프들한테 호에스가 선물해줬어요. 그 엘프들한테도 자기 지식을 나눠줬어. 근데 이걸 알고 아슈리안이 자기 계획이 엄청나게 틀어져갖고 도서관을 불태웠대요. 호에스가 엘프들을 도와주면은 이게 예정돼 있던 일이 아니어가지고 문제가 생겼었나봐. 약간 요약하면은 고양이를 좋아하는 너드남인데 자꾸 집 앞에다가 고양이한테 밥 줘가지고 아슈리안이 차 망가진 거 보고 컴퓨터 부셔버리는데. 다음. 안개의 여제. 안개의 여제입니다. 라드리엘. 길 잃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착한 신. 뭐랄까.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은 약간 결정장애가 있는 엘프들을 도와주는 신이에요. 이 신은 안개가 많이 끼는 곳에서 숭배를 합니다. 왜냐면 거기 실종자가 많거든. 실종되고 무슨 문제가 생기고 알 수가 없고 막 이런 미스테리 같은 게 있으면은 그거를 라드리엘이 길을 알려준대요. 길 잃은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내준다던가. 그런데 이 라드리엘은 수수께끼의 신이야. 필멸자들, 엘프들이 볼 수 있는데 베일로 이제 얼굴을 항상 가린 상태로 나온대요. 그리고 카오스가 쳐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라드리엘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라드리엘이 사라지고 난 그 타이밍에 브레토니아에서는 호수 위에서 신비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굉장히 공교롭죠? 네, 누구겠어? 누나야. 라드리엘은 사실 릴레아스의 다른 모습이에요. 릴레아스가 라드리엘로 이제 변장해갖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근데 이브레스 쪽에 있다가 카오스 쳐들어온 거 보고 놀래가지고 도망쳐서 브레토니아로 가서 여기서 이제 호수의 여인이 돼요. 릴레아스의 신분이 3개야. 여기서 아는 사람 없으니까 얼굴 까고 이쁜 얼굴로 오빠들 홀리면서 놀러 다니는 거지. 다음 심층의 군주 마슬란. 바다와 폭풍의 신입니다. 엘프들한테 안전한 항해를 도와주고 그 다음에 엘프들이 건방지게 하면은 폭풍으로 배를 가라앉히는 그런 신입니다. 그래서 이 신의 사원은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대. 자기 사원도 수틀리면 가라앉히는 완전 기분파 신. 이 신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코티크 쪽, 로데른 쪽, 이 어업을 하는 항해를 많이 하는 나라에서 많이 섬깁니다. 아주리안보다도 인기가 좋아요. 그런 나라에서는. 그리고 해적질을 하는 다크엘프들도 마슬란을 숭배합니다. 다크엘프 의뢰 있잖아요. 그 마슬란의 의뢰, 검은 방주 나오는 거. 그러니까 배를 타고 나가면은 무조건 섬겨야 돼. 인간들도 비슷한 바다의 신이 있죠. 녹틸루스 백작 편할 때 방가이스트 얘기하면서 마난이라는 신을 얘기를 했어요. 그치? 인간들의 바다의 신, 마난. 엘프들의 바다의 신, 마슬란. 비슷하죠? 이게 틸레아 사람들이 버려진 엘프 식민지에서 남긴 두루마리를 잘못 읽어가지고 마슬란이 마난이 됐어요. 중간에 S가 빠졌나봐. 엘프 시인들이 인간한테도 많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음 창조신 아슈리안. 이 하늘 꼭대기에서 혼자 살면서 다이아몬드 왕자에 앉아있대. 여기서 아래를 막 내려다보면서 자기가 창조한 필멸계를 지켜보고 있대요.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엘프들의 최고신이에요. 설계를 이 사람이 했어. 설계자야. 그 다음에 흑백으로 나눠진 가면을 쓰고 있대요. 막 엄청 강력하고 신비롭고 가면을 쓰고 멋있는 그런 남자. 이런 느낌이지. 리얼 같은 느낌. 아주리아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대충 넘어가고 궁금하신 분은 오라티 편을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신 아주리안, 이사, 릴레아스만큼이나 숭배받는 크로노스. 이사가 어머니잖아요. 아버지는 누구냐? 아슈리안이 아니고 크로노스야. 크로노스는 사냥의 신이고 야생의 신이고 짐승의 신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꼭 생존에 필요한 사냥을 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한낱 짐승들도 어떻게 보면 다 자기 자식이거든. 그래가지고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를 보면서 되게 마음 아파하면서도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그걸 용납해. 근데 재미로 죽이고 의미 없이 죽이고 이런 거는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숲에서 지켜봐. 계속 숲에서 계속 쳐다봐. 좀 무섭죠? 먹으려고 살생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재미로 하는 건지 굉장히 중요해. 근데 이게 제대로 지켜질 수가 없지. 제대로 지켜지겠어? 생존 외에 살생이 왜 없겠어? 모기를 잡잖아. 모기를 잡으면 모기 먹을 거야?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 맞아 죽었는데 그 개구리 먹을 거야?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다음날에 크로노스가 찾아와갖고 너 개구리 먹었냐 물어보는 거야. 되겠냐고 이게. 안 되지. 그러니까 크로노스는 맨날 빡쳐있어.
크로노스가 보기에는 세상이 전부 적이야. 내 자식들이 정당하게 죽어야 되는 싸움을 안 하고 그냥 막 죽어나가는 거야. 야, 개구리 안 먹어? 모기 안 먹어? 저주. 크로노스한테 저주를 받으면은 눈이 먼다던가 장애가 생겨요. 사냥을 못하게 돼. 아주 극단적인 동물단체. 근데 먹기 위한 사냥은 허가합니다. 먹기 위해 사냥하는 건 괜찮아요. 그리고 대량으로 사냥하는 것도 괜찮아. 잔치를 하면 되니까. 어쨌든 소비가 되면 돼. 근데 재미로 죽이는 건 안 돼. 브레토니아 뭐 제국 이런 인간들이 재미로 죽인다든가 뭐 오크 같이 탈생이 일상인 애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극혐해요. 비스트맨이라든가 숲에 윈스킨, 비스트맨, 카오스 막 쳐들어오면은 최선을 다해서 몰아내는 게 두 번째 규칙이에요. 첫 번째 규칙, 죽인 건 먹어야 된다. 두 번째 규칙, 그린스킨, 비스트맨 나쁜 새끼를 보면 그냥 싸워야 돼. 뭐 이게 두 번째 규칙이에요. 근데 이렇게 감시를 막 하고 당기는 친구다 보니까 크로노스의 신전 자체는 울수한 북쪽에 있어요. 크리에이스 나무꾼들이 이제 활동하는 곳인데 울창한 숲이거든. 여기에 신전에 있는데 여기 안 붙어있고 무슨 돌이라던가 큰 나무라던가 자연물에 크로노스가 깃들어 있다고 해요. 자연물이 있다면은 어디든 크로노스가 있는 거야. 다 지켜보고 있는 거지. 약간 말벌 아저씨 같은 겁니다. 밀렵궁이다. 죽여. 비명이다. 겁나 쫓아가. 다 조져버리고. 아저씨 무섭죠? 그 크로노스의 화신이 바로 오늘 플레이할 오리온이에요. 오리온이 이 말벌 아저씨의 화신이야. 이 친구는 화신이 되기 전까지는 그냥 브레토니아에서 살던 하이엘프 전사였어요. 다른 우주 엘프들이 그러하듯이 수염 전쟁이 딱 있었잖아요. 수염 전쟁 때 드워프가 엘프들을 이겼지. 그래가지고 떠나야 되는 상황이었어. 식민지를 철수를 해야 되는 상황. 근데 복귀 명령을 무시를 하고 올드월드에 남았고 세월의 떡갈나무랑 그 나무 정령들이 좀 받아주고 하면서 하이엘프에게서 이제 떨어져 나온 건데, 근데 이게 순탄치가 않습니다. 여기 이렇게 숲에서 조용히 살면 되긴 하는데 우주 엘프도 엘프잖아요. 그래서 수염 전쟁에서 승리한 드워프의 입장에서는 우주 엘프들은 하이엘프 잔다인 거야. 귀쟁이잖아. 일단 우리가 이겼잖아. 여기서 나가야 될 거 아니야. 방 빼야지. 근데 아직도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드워프들이 빡쳐가지고 대군을 파견해갖고 우주 엘프들 쓸어버리려고 옵니다. 하이엘프들 나가라고. 근데 그걸 보고 오리온을 비롯한 우주 엘프에서 한가닥 하는 애들이 세월의 떡갈나무 근처에서 이제 회의를 열어요. 하이엘프 지원군은 당연히 기대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드워프들은 우리를 완전히 오해해갖고 뭐 할 말이 없어. 그리고 사실상 오해했다고 해도 완전히 새로운 세력으로 거듭났다기보다는 어쨌든 자기가 식민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드워프랑 얘기하면은 말이 안 통해요. 야, 너 누구야? 그럼 우리 우주 엘프야. 그짓말 하지 마. 말 안 통해. 드워프들이 얼마나 완고한데. 그러니까 완전히 큰일 난 거야. 그래가지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방법을 찾아. 일단 로액을 믿는 엘프들, 춤과 연극의 신 로액 얘기했죠. 이 로액을 믿는 엘프들은 춤을 추면서 제사를 올려요.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타개할 수 있을까? 어떤 수를 내달라고 하면서 춤을 추고, 그 다음에 성견자들, 미래를 본 성견자들은 모라이 헤그가 짜놓은 밤하늘을 읽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은 우리 우드 엘프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다 오장원의 별 막 떨어지고 릴리아스를 믿는 예언자들은 릴리아스한테 기도를 올려요. 행운을 달라고 하면서 각자의 방법으로 신한테 기도를 올리는 거야. 그리고 의회를 열어가지고 회의도 합니다. 대책 회의를 하는 거야. 여기에 오리온도 참석했어요. 오리온은 이때 족장 같은 거예요. 자기가 이끌던 하이엘프 식민지에서 살던 사람들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대표였어. 그래가지고 오리온도 참석했는데 바로 옆에 아리엘이 앉아요. 근데 회의를 하고 있는데 오리온이 또 대장이었으니까 오리온이 잘 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아리엘이 오리온한테 반해버립니다. 이 회의장, 이 심각한 지금 종족이 죽을라 그러는데, 근데 이 상황에서 회의장에서 종족 번식의 어떤 본능이 발동했는지 아리엘이 홀딱 반해버려. 오리온이 너무 잘생겼고 말도 잘하고 용감해 보이고 그러니까 꼬리를 치는 거야. 막 심각하게 지금 드워프들이 얼마나 쳐들어오고 불 뿜는 기계를 가져오고 막 병사가 없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오셨어요? 둘이서만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6개월도 애가 태어났어. 그렇지?
그리고 막 다른 사람이 눈치를 줘. 눈치를 주는데 신경도 안 씁니다.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서 무시해갖고 회의 그냥 얘네 빼고 진행하고 있는데 오리온이 편의점 가자 그러면서 우리 초코해먹 먹으러 갈래? 그러면서 아리엘이랑 손잡고 회의장을 나가버립니다. 아예 그냥 나가버려요. 독장으로 대표해서 본 사람이 어처구니 없지. 완전 웃기지 얘네들.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절망해요. 아 큰일 났다. 마법사랑 독장 빠지고 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지? 근데 그 타이밍에 그 아까 미래를 읽던 성견자가 회의장에 나타납니다. 지금 내가 미래를 봤어. 모라의 헤그가 펼쳐놓은 그 운명을 봤다고. 우리 미래에는 지금 두 가지 위협이 있어. 그 중에 드워프가 작은 거야. 무슨 소리야? 드워프가 지나가고 나면은 다음은 그린 스킨들이 몰려올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끝났구나. 지금 그 드워프 대군이 있는 것도 처치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린 스킨들도 온다고? 와 이거 망했는데? 울산으로 갈 걸 그랬나? 겁나 후회하고 있는데 그때 가장 오래 살고 있었던 트리맨 아단후가 이제 나타납니다. 아단후가 뼈깔나무 근처에서 엘프들이 하는 얘기 다 듣고 있다가 이제 얘기해줘. 되게 지혜로운 트리맨이거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를 해주겠다. 겨울이 오기 전까지 전투가 벌어지면은 우리 숲의 정령들이 엘프들과 함께 싸우겠어. 겨울이 오기 전까지는 나무들이 활동할 수 있으니까 그때 벌어지면은 우리가 같이 싸우겠어. 그 얘기를 듣고 우드 엘프들이 다시 희망을 가져요. 와 살았다. 이 나무들이랑 같이 싸우면 된다. 근데 그 와중에도 오리오랑 아리엘은 보이지가 않았고 둘이서 어디 좋은 데를 갔는지 알 수가 없어. 우리끼리 힘을 합쳐야 되는데 둘의 힘을 합치면 어떡해. 우리 힘을 합치러 가면 어떡하냐고. 근데 어쩔 수 없다. 얘네들은 작전에서 빼자. 다음날 숲에서 우드 엘프 군대랑 드워프 대군들이 맞닥뜨립니다. 근데 드워프들이 공격하다가 화들짝 놀래요. 왜 놀래냐? 드워프 군대 양옆으로 트리맨들이랑 드루트 그리고 수많은 드라이어들이 나타나갖고 양옆을 포위해버려. 앞에선 엘프들이 화살 쏘고 있고. 그러니까 드워프들은 숲의 정령들이 이 귀쟁이들이랑 같이 싸울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거야. 숲의 정령들이 적대적인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동시에 같이 싸운다고 합동 공격을 한다고? 그거는 상상을 못했어. 결국 드워프들이 대패를 하고 이렇게 해갖고 드워프들 막아냅니다. 근데 문제는 두 번째 그린스킨이야. 오크들이 쳐들어와. 오크들이 쳐들어오는데 아다누가 얘기했던 겨울이 찾아온 거야. 겨울이 오면서 나무가 잠들어요. 그리고 땅이 얼어버리니까 나무 정령들이 힘을 못 써요. 땅 얼면은 뿌리를 박을 수가 없잖아. 나무들이 이렇게 뿌리를 계속 박으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 혹한기 때 못 박고 이게 되게 어렵잖아요. 똑같은 거야. 그래서 나무들도 움직이기가 어려운 거야. 이런 상황에서 로크들이 막 죽은 나무들, 잠자고 있는 나무들 다 베어가지고 땔감을 쓰면서 점점 조여들어오는 거야. 게릴라전을 해도 뭐 약간의 저항은 가능한데 그것뿐이야. 이런 상황에서 후퇴하고 하다 보니까 테러의 떡갈나무까지 오크 군대가 당도합니다. 우드엘프 해보신 분들 아시죠? 떡갈나무는 미션이기도 하고 굉장히 늦게 자라. 그래가지고 떡갈나무가 터지면은 게임이 진짜 너무 어렵습니다. 100턴 걸린다고 이거 키우는데. 근데 오크들은 이미 다 들어와갖고 기세 등등하고 공성 준비하고 있고 이러는 거야. 내일 동트면 쳐들어오려고 준비를 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드엘프들이 낙담하고 있어요. 끝났구나. 지금 트리맨들 다 자고 있어가지고 세월의 떡갈나무도 베어지고 이렇게 겨울에 멸망하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다음날에 새벽이 됐는데 새벽부터 눈이 녹기 시작해요. 눈이 조금씩 녹아. 날씨가 조금씩 따뜻해져. 그러더니 해가 뜨니까 눈이 녹은 자리에 붉은 꽃들이 계속 피어납니다. 숲에 봄이 오는 거야. 활력이 막 돌아오는 거야. 그리고 잠들어있던 동식물들이 깨어나요. 나무로 막 모여듭니다. 사슴, 늑대, 곰 이런 그 온갖 동물들이 다 나무로 모여들어요. 그리고 뿔뿔이 소리가 들려요. 누구겠어? 쿠르노스가 옵니다. 사슴 뿔을 한 거대한 남자가 서갖고 사슴, 늑대, 곰 이런 애들 다 정렬시켜. 오열 획대, 곰 1번 분대장 안자번호 해갖고 안자번호 다 시키고 숲에 사는 온갖 동물들 다 모여가지고 아침 초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뿌 하면서 크로노스가 돌격을 하는데 보니까 크로노스가 걷는 곳마다 눈이 녹아요. 그리고 눈이 녹더니 숲이 다시 살아나서 드라이어드들이 태어나. 숲이 실시간으로 부활하는 거야. 봄이 되면서.
그러면서 드라이어드, 짐승, 그 다음에 크로노스랑 합류한 엘프들이 날뛰면서 오크들이 순식간에 전멸해버려. 하루 만에. 그리고 그 사냥을 마친 엘프들이 떡갈나무 돌아오는데 여기에 아리엘이랑 오리온이 왕좌에 앉아있는 거야. 그리고 외형이 달라져 있어요. 아리엘한테는 날개가 달려있고 오리온한테는 뿔이 달려있는 거야. 그 약간 고인물처럼 한정판 스킨을 끼고 왔어요. 딱 그걸 보고 우드엘프 의회가 얘네들 사라졌던 애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한정판 스킨을 끼고 왔지? 아, 얘네들은 신의 화신이다. 이샤의 화신, 크로노스의 화신, 왕과 여왕으로 오리온과 아리엘을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우드엘프가 완전히 딱 정립이 된 거야. 왜 이렇게 하이엘프의 신이 우드엘프 쪽으로 나타나는지는 그 릴레아스가 호수의 여인으로 브레토니아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샤랑 크로노스도 카오스 출현 이후에 울수아나 떠나가지고 다시 정착한 게 아닐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질이 좀 좋은 이 커플을 발견해갖고 결혼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선남선녀 커플을 화신으로 재탄생시킨 거지. 자기 화신으로다가 서브로 옮겼다고. 아무튼 다음부터 오리온이 이제 활동을 합니다. 근데 오리온은 겨울이 되면은 죽어요. 겨울이 되면은 자기 몸을 장작불에 태워가지고 자연으로 돌아가. 그리고 봄이 되면은 우드엘프 귀족 중에 한 명이 딱 자원을 해. 내가 오리온의 재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 몸을 바치면은 아리엘이 떡갈나무 안으로 이 우드엘프 선발자를 데려가고 그 안에서 마치 곤충 번데기처럼 막 재구성이 되면서 오리온의 모습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다시 태어나게 돼요. 완벽한 새로 태어난 오리온.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약간 몸이 버티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절의 영향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제물로 바쳐진 엘프가 죽는 건 아니에요. 이 엘프의 영혼은 오리온한테 그대로 남는데 그 엘프의 영혼이 오리온의 정신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오리온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목소리가 들려온대요. 약간 다중인 거야. 물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목소리는 크로노스야. 그 다음 나머지 제물이 된 엘프들도 지혜를 나눠주는 거지, 오리온한테. 그렇게 해갖고 계속 부활하면서 살게 되는데 부활할 때마다 말벌 막 잡아다니고 겨울 오면 잠깐 쉬었다가 봄 되면 또 오크 잡아다니고 또 쉬었다가 비스트맨 잡아다니고 한 번은 막 완전 미쳐가지고 막 브레토니아까지 막 쳐들어갔다가 다시 또 쉬다가 또 말벌 잡아다니고 이렇게 엔드타임까지 와서 네, 부활을 딱 멈춥니다. 왜 멈추냐? 황자매 2편에서 엔드타임 얘기하면서 나온 내용인데 브레토니아 내전을 지원을 해줘요, 엘프들이. 근데 엘프들이 브레토니아를 지원해줬다가 아리엘이 기력이 약해지면서 죽어요. 사건 전말은 엘프들의 운명에 대해서 생명의 신 이샤랑 약간 이견이 있었던 릴리아스가 둘이서 다퉜어. 엘프들을 어떻게 할 거냐. 릴리아스의 계획이 있었는데 이샤는 릴리아스의 계획을 반대했나봐. 그러니까 릴리아스가 안심을 품고 이샤를 죽이려고 그 이샤의 나무 뿌리 같은 게 있는데 생명의 근원이 있는데 거기다가 독을 써요. 얼어붙는 그런 뭐랄까 그런 걸 넣었어. 농약을 쳤다 하자. 농약을 쳤어. 그래가지고 이샤가 시들시들해져요. 시들시들해지다 보니까 필멸계에 있던 아리엘이 생명을 잃고 죽어버립니다. 죽어서 아리엘이 가지고 있던 영혼을 그러니까 알라리엘, 에버킨 알라리엘한테 넘겨줘요. 그래서 알라리엘이랑 아리엘이 좀 합쳐지고 오리온도 알라리엘을 여왕으로 인정해요. 자기가 사랑했던 아리엘이랑 영혼이 이제 합쳐졌으니까 알라리엘도 아리엘이다 해갖고 목숨을 바쳐서 지키기로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후부터는 잠들 수가 없어. 다시 깨우려면은 사실 아리엘이 필요해. 아리엘이 의식을 같이 해줘야 된단 말이야. 새로운 아세이를 데리고. 근데 의식을 못 하잖아. 다시 죽을 수가 없는 거야. 순환할 수가 없어. 그래서 몸이 약해질지 몰라도 부활하지 않고 그냥 계속 살아있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케인의 검을 든 티리온이 알라리엘을 데리러 가려고 아벨로로 찾아와요. 딱 와갖고 알라리엘을 데려가려고 하니까 그 알라리엘이 티리온 케인의 검 들고 있는 거고 야 이 미친놈아 너 그거 왜 들고 왔어? 하프엘프들 뭐야? 이러면서 거절한단 말이야. 근데 티리온은 알라리엘이 애엄마니까 또 데리고 가려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알라리엘이 거절하니까 안 되겠다 이러면서 네 우드엘프 때문에 그러는 거야? 우드엘프 내가 다 죽이면은 따라올 거야? 그래서
우드 엘프들을 막 죽여버려 티리온이. 그러니까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티리온이랑 싸울 수밖에 없게 돼. 티리온이 좀 마음에 들지도 않고, 네가 뭔데 내 마누라를 죽인다. 너 뭐야? 그거 그렇고 우드 엘프들 죽이니까 짜증나잖아. 자식들인데. 근데 사실 싸우면 안 됐지. 왜냐? 위도우 메이커를 들고 있잖아. 맞으면은 죽는 거예요. 이 신살검이에요, 신살검. 근데 맞으면은 죽는다는 걸 암에도 불구하고 오리온이 티리온이랑 붙습니다. 반신이 되겠어요? 신을 죽이려고 만든 칼인데. 그래도 분전을 해갖고 티리온한테 한 방 먹이는데 성공하는데 결국 위도우 메이커에 딱 맞아요. 그리고 위도우 메이커에 맞고 쓰러져서 몸이 불타서 사라집니다. 이렇게 죽게 돼요. 오리온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스토리 비중은 떨어져. 그리고 마지막에는 되게 약화가 돼 있고 부활도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리타이어를 빨리 하지. 마지막 최후의 전투에도 안 나와 오리온. 그래서 스토리 상으로 보면은 오리온보다는 아리엘이 훨씬 중요합니다. 계속 오리온이 굴욕의 장면들을 뭐 나오고 있는데 제가 시작 찍었어요. 근데 오리온 자체는 우드엘프의 약간 생태, 문화, 종교 이런 거 다 아우르고 있는 우드엘프 그 자체야. 오리온 설명에도 있어요. 우드엘프 그 자체라고. 우드엘프의 모든 걸 다 이제 쥐박한 그런 군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드엘프의 왕이 오리온인 거죠. 킹 인 더 우드, 오리온. 이 오리온이 햄타로 3에도 재밌게 나왔어요. 그리고 패치를 또 해갖고 야생의 사냥처이라고 5턴 사냥, 5턴 휴식 이런 식으로 주기가 또 돌아가. 마치 숲에 봄, 겨울이 반복되듯이 사냥철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사냥철이 되면은 굉장히 이제 재밌어지는데 또 겨울 되면은 또 5턴 동안 또 쉬었다가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활동하게 돼. 그리고 진행 중인 전쟁 항하단 유지비가 감소하는 특성이 있어요. 이게 또 재밌습니다. 말벌 잡으러 다닌 거. 말벌들이 사방에 퍼져있기 때문에 이거 잡으려고 동분서주를 다 하거든요. 캠페인 이동거리 3개의 프리텟에 플러스 50% 괴리 있는 게 아니야. 말벌 아저씨기 때문에 붙어있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비스트맨, 뭐 그린스킨, 뭐 카오스 도프, 카오스 막 이런 많잖아요. 잡을게.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아무튼 그리고 야생의 사냥터를 활성화되면은 뿌리 이동이 무한입니다. 야생의 사냥터에 돼 있는 동안에 뿌리 이동은 계속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우드엘프랑은 차원이 다른 약간 독특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한 10턴 정도부터 숲을 계속 합병하면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 제가 플레이하면서도 보여드릴 거고. 그다음 아리엘의 남편이기 때문에 마누라 좀 지키기 위해서 수호자 특성이 활성화돼서 아리엘을 좀 지켜준다.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무기 위력, 기병부대, 말벌 아저씨의 기동력을 보여주는 이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플레이 할까요? 뭐야, 야생의 해무. 얌전해. 뭐야, 손가락만 왔다 갔다 해. 손가락만. 뭐야, 대답해야지. 손가락만 움직이고 있어. 오, 그니. 여러 번 부수니까 고개를 잠깐 움직여주네요, 그래도.